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폭탄 테러에 대한 보복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하늘의 암살자로 불리는 드론이 활용됐는데 테러 배후인 이슬람 국가 IS 대원 한 명이 살해됐습니다. 카불 공항 테러 희생자가 17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희생자 대부분이 아프간 민간인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미군과 미성년자를 포함한 영국인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아프간을 둘러싼 긴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강력한 거리 두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확진자 수는 53일째 네 자릿수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광훈 씨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은 오늘 서울 도심에서 마스크를 벗은 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아파트와 학교 아래 지하를 관통하는 도심 터널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터널이 만들어진 뒤 80cm가량 기울어진 아파트, 또 공사를 앞둔 초등학교 등을 크로스 체크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테러에 대한 보복에 나섰습니다. 이번 테러의 배후인 이슬람 국가 ISK의 근거지를 공습해 목표물을 제거했다고 미국은 밝혔는데 테러를 기획한 인물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끝까지 찾아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공언한 지 하루 만에 이 공습이 이뤄지면서 미국의 추가 공습, 또 IS의 추가 테러 가능성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먼저 김혜미 기자의 보도 보시고 바로 워싱턴 연결해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We will not forgive. We will not forget. We will hunt you down and make you pay. 바이든 대통령이 경고한 지 하루 만에 보복이 이루어졌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슬람 국가 ISK의 기획자를 상대로 대테러 작전을 수행해 목표물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소 17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카불 국제공항 폭탄 테러가 발생한 지 하루 만입니다. 공습 전 미국인들에게 카불 공항 출입구 주변을 즉시 떠나라는 경고가 떨어졌습니다. 미군의 무인 항공기는 아프간 동부 난가하루주를 겨냥했습니다. 테러의 배후로 지목된 이슬람 국가 ISK의 근거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미군은 이번 공습으로 한 명을 살해했고 민간인 사상자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살해한 인물의 신원이나 이번 테러와의 연관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테러 기획자가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에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현지 언론은 이번 공습에 하늘의 암살자로 불리는 MQ-9 리퍼가 동원됐다고 전했습니다. 미 본토에서 조종해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무인 공격기입니다. 미국이 추가 공격에 나설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대피 시한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추가 테러 위험 역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워싱턴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필규 특파원. 미국이 굉장히 발빠르게 반격에 나섰는데요. 그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전날 이제 카불 공항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하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앞서 보셨던 것처럼 테러 추종자를 찾아내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었죠. 오늘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이와 관련해서 한 이야기가 있는데 먼저 들어보시죠. I think he made clear yesterday that he does not want them to live on the earth anymore. 이 말이 나온 지 몇 시간 만에 이제 미군 중부사령부가 이슬람 국가 ISK에 대한 드론 공격 사실을 밝힌 겁니다. CNN은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어서 이번 공격이 바이든 대통령의 승인 하에 이루어졌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즉각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대피 작전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한 목적도 있어 보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20년 이어진 아프간 전쟁을 끝내겠다며 군대를 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을 봐서는 다시 전쟁이 이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실제로 관련된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기자들의 질문도 나왔습니다. 일단 사키 대변인은 지금도 미국은 전 세계 테러리스트들을 추적하는 일을 하고 있다. ISK에 대한 공격도 그런 노력의 일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테러 작전이지 어떤 전면전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 없이도 추진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작전 장소가 지금 탈레반이 점령을 하고 있는 아프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탈레반이 어느 정도 협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공격의 범위도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만큼 지금 추가 테러가 걱정인데요. ISK가 지금도 카불 공항에서 테러를 할 조짐이 보인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백악관이 밝힌 바가 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The national security team the president met with this morning advised that another terror attack in Kabul is likely, and they are taking maximum force protection measures at the Kabul airport. 예, 미 국방부는 전날 일어난 테러가 두 곳이 아닌 당초엔 두 곳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공항 출입구 쪽 한 곳에서만 발생했다고 정정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앞으로 대피 시한이 사흘밖에 남지 않으면서 그 기간 안에 또 테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한층 더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항 주변은 부쩍 인파가 줄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유럽 국가들은 벌써부터 대피 작전을 속속 중단하고 있습니다. 미군과 연합군들을 도왔던 아프간인들 중에 탈출을 희망하는 이들이 수만 명, 또 많게는 몇십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지금 앞으로 테러 탓에 더 많은 이들의 발길이 갑자기 묶이게 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그런가 하면 카불 공항 테러로 희생된 사람 수는 불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사망자를 100여 명으로 추산했는데 지금은 170명, 많게는 2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탈출 희망을 품고 있던 아프간의 민간인들, 또 출산을 앞둔 예비 아빠 미군 등 희생자의 사연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유일한 하늘길이 사실상 막히면서 피난민들은 국경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구혜진 기자입니다. 시신 앞에서 유족들이 오열합니다. 피해자의 시신이 줄지어 놓여 있고 가족을 찾기 위해 한 곳씩 확인합니다. 피로 물든 신발은 폭발 당시의 참혹함을 보여줍니다. از نظر شخصی خودم تنها خودم زنده برادرم میگم هر کسی دیدم کشته شده بالای 300 نفر در جویه. 외신에 따르면 테러에 따른 사망자는 최소 170명, 많게는 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부상자도 1,3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희생자는 대부분 아프간 민간인입니다. 탈출의 희망을 안고 공항을 찾았다 테러 공격을 당한 겁니다. 탈레반 대원 28명과 미군 13명, 미성년자를 포함한 영국인 3명도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테러로 희생된 미군 중엔 출산이 3주 앞으로 다가온 예비 아빠와 갓 20이 된 청년 등 안타까운 사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ut I am proud of him porque he did, but as a mother, you know, it's hard, but he did serve. He did do what he wanted. 테러를 간신히 피해 탈출에 성공한 사람들은 안도와 슬픔을 동시에 느낍니다. People, my residents, they died, and also I am very sorry for them. This is my last chance that I came to the United States. 아프간의 유일한 하늘길로 여겨졌던 카불 공항을 통한 대피가 사실상 막히자 피난민은 파키스탄 국경 등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코로나19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하루 확진자 이번에도 1,80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하루에 1,000명 넘게 나오는 것도 이제 어느덧 53일째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전광훈 씨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이 광화문에 모여 마스크도 벗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신도 수백 명이 광화문에서 예배를 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이들은 다음 집회까지 예고했다는데 백민경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자회견이 시작되자마자 거침없이 마스크를 벗습니다. 문재인이 기자회견할 때 마스크를 썼나요? 안 썼기 때문에 나도 동일한 국민이라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겠습니다. 회견 내내 계속된 마스크 벗기. 야외도 야외고 거리도 많이 뛰었으니까 저도 벗겠습니다. 야외가 더 안전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실천하고 있는 현장이라 저도 마스크를 벗고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사랑제일교회 신도 수백 명이 서울 도심 예배를 강행한 데 이어 오늘은 국민혁명당이 집회에 나섰습니다. 만약의 사태를 막으려 경찰은 펜스까지 둘렀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민데이터의 카드 배출 실적을 코로나 2차 유행기 작년 3월 자영업자의 배출. 마스크를 벗고 릴레이 집회를 이어가던 주최 측은 앞으로도 매주 집회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사랑제일교회가 다시 도심에서 대면 예배에 나섭니다.
그동안 사랑제일교회는 거리두기 지침을 무시하고 예배를 강행하다가 시설 폐쇄 명령까지 받은 상황. 예배할 장소가 없어지자 야외로 나와 예배하겠다는 건데 서울시는 이미 행사를 열지 말라고 공문까지 보내놨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코로나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또 거리두기 피로감도 커지다 보니 빨리 백신 맞겠다는 분들 많죠. 실제 40대 이하 백신 예약률이 70%에 가까운데 백신이 일정대로 공급될 수 있을지가 문제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얀센 백신을 국내에서 위탁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나한 기자입니다. 지금 국내에서 코로나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를 위탁 생산하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와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노바백스 백신도 위탁 생산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위탁 생산되는 백신을 국내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백신 수급엔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 제약사 GC 녹십자도 존슨앤존슨 자회사인 얀센과 위탁 생산을 논의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다음 주 중 얀센 관계자들이 입국해 녹십자의 충북 오창 공장 등을 실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녹십자 관계자도 늦지 않은 시기에 결론이 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신을 빨리 맞겠다는 사람이 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9일 시작된 18세에서 49세의 백신 예약률은 70%에 달합니다. 50대의 1차 접종률은 80%에 가깝고 어제까지 전체 국민의 백신 1차 접종률은 55.2%입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이틀 전 서울 선릉역에서 한 배달 노동자가 트럭과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이 사고 당일 고인의 어머니가 전화를 받지 않는데 어디 갔느냐고 보낸 메시지가 뒤늦게 공개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고 현장에는 추모 발길이 이어졌는데 정종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고가 난 건 지난 26일 오전. 고인의 어머니가 오후에도 연락이 닿지 않자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백신을 맞는다면서 어디 갔냐고 물었지만 아들은 끝내 읽지 않았습니다. 사고는 부지불식간에 일어났습니다. 트럭이 정차해 신호를 기다리는 사이 오토바이가 그 앞에 멈춰섰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트럭이 출발하면서 앞에 있는 오토바이와 부딪혔고 균형을 잃은 오토바이가 그대로 쓰러져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숨졌습니다. 트럭 운전자 B씨는 오토바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설릉역 앞에 마련된 추모 장소엔 오늘도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운행 중에 들린 배달 노동자들도 있었고 시민들 역시 잠시 발길을 멈추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민주노총은 배달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하겠다며 배달 오토바이 공제조합 설립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숨진 A씨가 교통법규를 일부 위반했다며 비난하는 이들을 향해서도 입장을 냈습니다. 아직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자제해달라는 당부였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최근 중학교 3학년 양궁부 학생이 후배에게 활을 쏴서 다치게 한 사건이 일어났죠. 학교폭력심의위원회까지 열린 끝에 처벌 수위가 결정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이 4명 더 나온 데다가 코치가 폭언을 했다는 의혹까지 나오면서 결국 학교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후배에게 활을 쏜 양궁부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이 결정됐습니다. 4시간 동안 심의 끝에 결과가 나왔는데 규정상 처벌 수위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1호 설명사과부터 세고 강한 강제 전학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온 결과는 규정상 공개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앞서 지난 4일 해당 학교 양궁부 1학년 학생이 주장인 3학년 학생 A군이 쏜 연습용 화살에 맞았습니다. A군의 괴롭힘을 당했다는 또 다른 주장도 잇따라 나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경찰이 총 5명의 피해자를 파악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교육청은 추가로 학폭심의회를 열고 다른 피해 사례도 다룰 예정입니다. 해당 학교의 양궁부 코치가 학생에게 폭언을 일삼았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북도 체육회도 대한양궁협회 요청에 따라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김밥집에서 식중독 환자가 속출하면서 그 주범으로 달걀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달걀 껍데기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하지만 아직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성급한 결론은 이르다는 반박도 나오는데 서영지 기자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5일 경기도 고양시 김밥집에서 김밥을 먹은 20대 여성이 식중독 증세를 보인 끝에 숨졌습니다. 이 김밥집에서만 30명 넘는 식중독 환자가 나왔습니다. 김밥을 평소에 좋아하는데 김밥 먹고 죽었다는 기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름에 그 초파리 같은 게 많이 날라오잖아요. 그런 것 좀 이렇게 안 날라오게 조치를 잘 했으면. 식약처 조사 결과 원인은 바로 살모넬라균과 장병원성 대장균. 해당 발표가 나오자 달걀, 특히 비세척란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아직까진 신중한 입장입니다. 살모넬라균이 달걀 껍데기에서 검출될 확률이 높은 건 맞지만 이번 사건에선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단 겁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달걀 역시 물세척, 솔세척, 에어세척 중 하나를 거친다고도 했습니다. 오히려 날씨가 무더웠던 만큼 칼이나 도마 등에 의한 감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양계 업계 측은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계란에 살모넬라가 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지. 근데 그러한 진단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모든 포커스를 계란에 다 맞춰가지고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다만 식약처는 계란 껍질에 살모넬라균이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손으로 만졌을 때 세심하게 손을 씻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서영지입니다. 80cm 넘게 기울어져서 피사의 사탑이란 별명이 붙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 원인으로 아파트 아래를 관통하는 터널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초등학교 아래를 지나는 터널 공사를 두고 3년째 싸움을 벌이는 지역도 있는데요. 갈수록 커지는 도심 터널 논란. 윤재영, 서준석 기자의 크로스 체크가 짚어봤습니다. 콘크리트 벽에 금이 갔습니다. 주차장 아스팔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가려져 있던 페인트 칠이 안 된 부분도 드러났습니다. 여기까지 있었던 사진이 다 있어요. 아파트 전체가 다 이렇게 내려앉아 버려요. 1984년 지어져 260여 세대가 사는 두 동짜리 아파트. 이곳 관리사무소에서 지도를 찍으면 도심터널 위라는 안내가 뜹니다. 아파트 바로 밑에 인천 김포고속도로 일부인 터널이 지나기 때문입니다. 안전감정 결과 아파트는 최대 82cm가 기울었고 기울기만 봤을 때 최하 등급인 2등급이 나왔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2015년 말부터 1년여간 진행한 아파트 및 터널 공사 때문에 생긴 일이며 그럼에도 아무런 조치나 보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예요. 다 놓이네요. 그러니까 무시하고 밑에 뚫은 거잖아요. 어느 때 어떻게 무너질지도 모르고 지금 두려우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집값이 뚝 떨어져 갖고 팔고 왜 전세도 못 가. 그냥 뭐 무슨 대책을 해줘야지 우리를. 또 주민들은 지하 발파가 시작되기 전까지 공사 사실도 몰랐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그냥 천둥 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게 우리 아파트 밑이냐고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주민에게 설명하고 동의받고 보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가 하나도 없었고. 주민들은 시공사와 정부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4년이 되도록 1심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공사는 소음과 건물 기울기 기준을 충족하면서 공사했다는 입장이고 국토부도 주민 협의 절차를 거쳤지만 합의가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이 의뢰한 감정서에도 아파트 문제는 건물 노후화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 주민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는 터널로 인한 지하수 유출 때문에 아파트가 기울었다고 진단합니다. 공사 전에도 우려가 제기됐고 실제 터널 공사 시점 지하수 유출량은 전보다 3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지하수 유출이 생기면서 토사 유실도 같이 병행해서 이제 그런 발생을 하다 보니까 지하수 유출로 인한 위험성을 간과를 했다. 근본적으로는 공사 관련 정보가 주민에게 더 투명하게 제공돼야 한다고도 지적합니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주민들이 그 증거를 갖고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게 되면 무책임한 공사를 하지 못하죠. 그런데 지금은 정보의 어떤 불형평성 때문에 주민들이 몰라요. 5년 전 시작된 이곳 인천 주민들의 싸움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도심 지하 터널을 둘러싸고 지금 막 싸움을 시작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아파트 사이 공원에 이렇게 아이들의 애착 인형이 널려 있습니다. 이곳을 관통할 도심 터널 공사를 반대하는 겁니다.
나무에는 이렇게 공사는 절대 불가하다는 경고문도 붙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에 나선 이유, 바로 인근에 학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광명고속도로는 항동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관통합니다. 학생들의 통학로에는 터널 건설을 위한 수직 통로가 설치되는데 이 통로에는 덤프트럭 등 중장비가 수시로 오가게 될 예정입니다. 바로 앞에 학원 가기 때문에 뭐 중고등학생 아이들은 늦게까지 공부하고 오고 그럴 때 점프트럭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아이들 안전을 이제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해당 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된 것은 2003년입니다.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로 노선 계획이 변경되는 사이 맹지에 가까웠던 항동지구는 이제 새 아파트들이 여러 채 들어선 미니 신도시가 됐습니다. 최근 토목 전문가들이 2년 전 진단한 안전보고서가 공개되며 주민들의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부 구간에 단층 파쇄돼, 즉 암석이 잘게 부서진 곳이 있다며 붕괴 위험의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항동저수지와 역곡천의 지하수가 과다 유출될 우려도 있다고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서 보고서에 지적된 지역의 설계를 모두 보강했다는 입장입니다. 터널의 심도도 기존 37m에서 52m로 높였고 소음과 진동에 대비한 대책도 모두 마련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법적인 수준에 딱 맞춰서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 건물이나 지상에 위험이 생기면 그건 자기 책임은 아니래요. 이거를 시공한 아파트 책임이래요. 그러니까 더 이제 황당한 거죠. 국토부는 터널 시공사로부터 발포로 인해 아파트 균열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언론중재법에 반대 성명을 내자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뭣도 모르면서라는 반응을 냈었죠. 이후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이 외신 기자들을 불러 어제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외신 기자들은 태블릿 PC 보도를 막을 수도 있는 법이라며 우려 섞인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황기린 기자입니다. 민주당 미디어특위 의원들로부터 설명을 들은 외신 기자들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당시 만약 언론중재법이 있으면 최순실 씨가 민간인 신분으로 이기지 못한다고 알고 있어도 언론사한테 허위 조작 보도 명의로 고소하면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보십니까? 가짜뉴스를 없애기 위해선 유튜버 등 1인 미디어를 제한하는 법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취지의 질문도 나왔습니다. 이 가짜뉴스라는 거는 사실 1인 미디어로부터 더 훨씬 더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외신이 법의 대상이 되는지를 묻는 질문엔 여당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다른 입장을 내놓으면서 혼선을 빚었습니다. 저희는 언론 등의 외신도 당연히 포함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마 문체부가 다른 안내를 한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따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체부가 우리한테 하신 내용과 먼저 반대고요. 그렇게 정리도 잘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왜 그걸 월요일에 통과시켜야 하는지. 외신 기자들 사이에선 민주당이 준비가 안 된 채로 설명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당 안에서도 신중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도 일단 본회의를 열기 전 의원총회를 마련해 한 차례 더 법안의 당위성을 설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조금만 조리하면 한상 차려 외식 기분 낼 수 있는 밀키트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맛집 이름을 붙여 그 집 음식을 그대로 옮겨왔다고 강조하는 상품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발품 뉴스 윤정식 기자가 밀키트를 조목조목 뜯어봤습니다. 마트 식품 코너로 오면 저는 이렇게 반찬 코너부터 먼저 찾습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거는 다 조리가 끝난 상태잖아요. 요즘에는 이런 게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이쪽으로 와보시면은 반조리 상태로 포장된 음식, 바로 밀키트입니다. 순대곱창, 찹스테이크, 여기 뒤에는 짜장면에 된장찌개, 파스타까지. 집에서 약간만 조리를 한다면은 가족들 식성대로 한 식탁에서 골라 먹을 수가 있는 거죠. 한식, 중식, 양식, 일식은 물론 맛도 원주식, 대구식, 광주식 등 지역별로 나뉩니다. 유명 음식점 조리법을 따른 이른바 맛집 밀키트도 있습니다. 너무 집에 있다 보니까 음식은 먹고 싶은데 밖에서 먹을 수 있을 만큼의 맛을 느낄 수 있어서 가끔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막국수 밀키트를 내놓은 경기도의 한 음식점입니다.
가끔 몰려든 사람들로 아는 음식 준비로 전쟁터입니다.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을 훌쩍 지난 오후 1시 40분입니다. 아직도 기다리는 줄은 이렇게 많습니다. 밀키트로 간단히 집에서 해 먹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직접 찾아왔을까요? 한참 식사 중인 손님에게 다가가 물어봤습니다. 이거 밀키트로도 나와 있거든요. 혹시 드셔보셨어요? 네, 먹어봤죠. 그거는 겉면이고 이거는 생면이고 그거는 그 나름대로 또 매력이 있어요. 제가 마트 가보니까 이거 밀키트도 팔던데 이거는 왜 내놓으신 건가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손님들이 잘 못 오시잖아요. 이렇게 아쉬움을 어떻게 하면 좀 달래드릴까 해서 저희가 식품기업이랑 같이 협업해서 만들게 됐어요. 말 그대로 열풍. 이제 밀키트만 파는 전문 매장도 있습니다. 물을 조금 덜 넣으신 다음에 간 한번 보시고 넣으시면 돼요. 밀키트 열풍은 숫자로 나타납니다. 4년 전 100억 원 규모였던 국내 밀키트 시장은 올해 30배가량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너도 나도 만드는 밀키트 중에 좋은 제품을 고르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이 야채가 지금 싱싱한지를 눈으로 보실 수 있는 제품을 직접 보시는 게 좋으시고요. 4, 5일 안에는 먹을 수 있는 제품이어야 돼요. 근데 그 이후 일주일 이후가 되는 유통기간이다. 그럼 밀키트가 아니죠. 그건 냉동식품에 가깝기 때문에. 수많은 밀키트들은 신선도 경쟁 중입니다. 온라인에서 문어 요리를 직접 주문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밀키트를 만드는 산지로 직접 가봤습니다. 여기는 경남 거제 장승포 항입니다. 지금 어선 한 대가 밤샘 작업을 마치고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저 배에는 어제 제가 주문했었던 문어 미역국수 밀키트, 그 안에 들어가는 문어가 들어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근데 그 문어 기다리는 사람 저 말고도 또 있습니다. 항구 바로 앞에 있는 밀키트 제조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입니다. 해가 닿자 바로 꺼내는 통발. 그 안에는 문어가 한가득입니다. 일단 수족관에 들어간 문어. 출근한 직원들은 함께 잡아온 키조개와 함께 손질에 들어갑니다. 바로 이어지는 진공 포장. 신선도 유지를 위해 공정을 최대한 단축합니다. 그리고 밀키트 제조장으로 향합니다. 지금 만들고 계신 게 뭐예요? 문어 오리탕 밀키트입니다. 이거 지금 방금 올라온 건가요? 예, 저희는 24시간 안에 바로 소비자한테 보내드립니다. 밀키트 바람은 코로나가 지나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맛부터 신선도까지 소비자의 눈길을 잡는 경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새벽에 충청권과 전라권에서 시작해서 낮에 경상권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남부지방 20에서 60, 충청권 남부와 경북 북부 10에서 40mm입니다.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